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IH 클로이 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육 맡아서 해주실 코암 인터내셔널의 이태영 차장님 모셨고요. 오늘 화면 공유해서 저희 그 구비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차장님 인사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코암 인터내셔널 기획팀 이세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럼 에이전트분들은 저희가 마이크 지금 잠깐 껐고요. 이따가 질문하실 때만 그렇게 네네. 걸로. 네. 네, 우선 저희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제출해야 될 서류 부분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사항들 짚어가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중요 사항 부분들 메모하셨다가 이 안내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먼저 봐주세요. 서류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너무 작게 보이진 않으신가요? 네, 지금 제 화면 쪽에서는 컴퓨터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에이전트분들도 핸드폰으로는 너무 작아서 이제 서류가 다 안 보이실 테니까 지금 가능하면 컴퓨터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서류는 체크리스트예요. 저희 체크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류 제출용이고 하나는 계약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있는 부분이 서류 제출용이고 보시는 대로 위에 호수 표시해 주시고 당첨된 타입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소속은 브로커 사명 그리고 담당자는 그 당첨되신 분 실제 담당자 저희 나중에 뒤에 있는 계약용 체크리스트에 실제로 서명하실 분의 성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서류 접수자는 이제 담당자가 서류를 받겠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두 개가 동일하겠지만 다른 분이 받으셨을 때는 그분의 성명을 적어주셔서 세 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 명은 한글로 대신 이름, 한글 이름을 있으시면 한글을 우선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을 적으실 때는 꼭 대문자로 적으시고 성, 이름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 주민번호는 주민번호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거소번호나 외국인 번호 또 시민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지금 현재 가능한 번호로 적어주시고요. 서류 접수 들어올 때 보니까 그 기존의 청약시 번호와 많이 바뀐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 그리고 그 주소를 적어주시는데 주소는 반드시 그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뭐 주소 확인서 등의 이제 공적 문서에 있는 주소를 적어주셔야 돼요.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문서상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이제 본인이 직접 와서 이제 이건 모델하우스 경우가 되겠는데요. 직접 와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하셨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접수는 당첨자 본인이 왔냐, 대리인이 왔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데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위임장과
이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받기 때문에 이 서류 제출용 체크리스트에 대리인 부분을 표시하실 때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계약 때 저희가 본 계약 때도 대리인이 계약을 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만약에 한 부밖에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이 서류 접수에 대리인이 체크해 있을 경우에는 또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뭐 직접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당첨자 본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격 부분인데요. 현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 나는 거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복수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격 부분 체크를 끝내시면 밑에는 해당 서류인데요. 본인이 이제 저희 당첨자가 이제 4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는데 위에는 이제 거주에 대한 자격 요건 부분을 체크하시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밑에 부분이 일치하시겠지만 내가 영주권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의 서류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이 국내 거주자로 체크하시고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국내 거주자인데 비거주자의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실 일은 없겠지만 비거주자분이 거주자의 서류를 내실 수 있으면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셔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영주권,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증 같은 부분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가장 우선이고요. 이게 아니면 뭐 운전면허증도 대체가 가능하시고 또 이 구비서류 필수란에 있는 이 세로 줄에 있는 거는 서류가 필수예요. 이 부분은 꼭 들어오셔야 되고 이 구비서류 선택 1, 2번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영주권자 비거주자 경우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이건 필수인데 이게 불가능하시면 선택 1번이나 뭐 다른 옆에 있는 서류로 제출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출할 서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영주권 비거주자 영사관 발급 서류에 대해서 방문 예약이 지금 불가한 관계로 2월 22일까지 저희 서류 제출 마감 기간이 2월 22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서류가 접수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비 서류 아래에 있는 미비 서류 보완 확약서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보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서류 안내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시민권자,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없으시니까 여권을 제출하는데 시민권 증빙서류가 뭐 시민권증 사본을 복사하기 어려우시니까 대부분 여권으로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 해당 서류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부분이. 네, 그거 해주시고 모든 구비 서류의 발급 기간은 유효 기간은 3개월인데요. 이 서류의 발행일이 2020년 12월 4일 이후에 발행된 분만 저희가 유효하게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류들 발급하실 때 예전에 미리 띄워놓으신 거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2020년 12월 4일 이후의 날짜가 찍혀있는 서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서류에 날짜는 공란으로 다 비워주세요. 저희가 이제 계약서 받고 검수가 끝나서 계약서 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날짜, 이제 체크리스트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모든 날짜는 공란으로 비워주시고요. 자, 신청인 이제 서명 날인하실 부분에 위에 쓰셨던 것처럼 한글 이름 있으시면 한글 이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영문이실 경우 영문 이름 대문자로 성 이름 순으로 적어주시고
서명 또는 내가 인감증명서를 낸 분은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주세요. 인감증명서를 나는 서류로 제출하는데 뭐 다른 도장을 찍었다 이거 안 됩니다. 꼭 인감증명서 내신 분은 인감도장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계약용 체크리스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계약 때 작성하실 거지만 지금 서류 접수 때 저희가 받아두는 이유는 이 뒤에 신고서 부분 작성하실 때 금액 계산을 정확히 하시라고 저희가 이거를 미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 접수할 때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계약 진행 부분에 여기에 대리인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한 부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리인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첨부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장에 준하는 서류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 제출용에도 대리인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면 각각 한 부씩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류 제출용에 대리인을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서류에 2개가 표시되어 있으면 위임장도 2개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도 2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리인 부분 체크하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는 가격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 부분이 총 납부 금액이잖아요. 공급 금액은 저희 84, 108 타입 저희 당첨된 세대의 분양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8억이라고 기재를 해놨고요. 계약금 이제 그 분양가에 대해서 납부 비율을 나눠놓은 건데요. 계약금이 10%고 중도금 대출은 40% 되지만 우리 모집공고상의 중도금은 60%예요. 그래서 중도금 60% 금액 적어주시고요. 잔금 30% 해서 10%, 60%, 30%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 옵션 부분 나중에 계약할 때 나는 추가 옵션을 선택하겠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내가 여기가 없으면 금액을 쓰시지 않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 난 200만 원 정도 내가 옵션 금액이 발생한다. 옵션은 계약금이 10%예요. 중도금 없으시고요. 잔금 90%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총 분양가가 나오죠. 8억 200. 그리고 계약금은 위, 아래 합계 금액 해서 일단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계약금은 저희가 계약 진행할 때 모든 금액의 10% 금액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8억 200에 대한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표시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청약 신청하셨을 때 청약 예치금 300만 원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계약금에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3월 3일부터 계약금 납부를 할 때 그 이후에 적어주셔도 돼요. 지금 굳이 적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계약금을 나는 한 번에 다 넣을 것이다. 나는 2회에 나눠서 넣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크하고자 이 칸을 만들어 둔 거고요. 지금 서류 작성에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의 금액이 계산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 계약을 진행할 때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약 시 확인사항, 이 부분은 안내 자료도 있었죠?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확인함. 이거 계약자가, 확인함, 한글로 위에 따라 써 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 여기 하나, 2군데 확인함, 사인 서명이 아니라 확인함을 한글로 따라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담당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분 담당자 있으시죠? 이 담당자 분이 여기 이름 쓰시고 서명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공란, 그리고 앞서 똑같이 이름 써주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는 2장이 끝나시는 거고요. 다음은 저희 부동산 거래신고서 볼게요. 거래신고서 보시면 이 어두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매수인 부분란 써주셔야 되는데요. 성명 똑같이 한글 이름 정확히 써주시고 영문이면 영문 이름 대문자, 성 이름 순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또 주민등록번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거소번호, 외국인 번호 그것도 없으시면 여권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국적은 한글로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시고 주소도 아까 말씀드린 공적 문서의 하나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를 해주세요. 민감이나 등본, 주소 확인서 이런 부분에 써있는 문서상에 있는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둘 중에 하나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휴대폰 번호 많이 적으시니까 이 부분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건 패스고요. 6번에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201동 호수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그 자기가 당첨된 타입, 84 타입의 건축물 면적 있으시죠? 건축물 면적 위에 하나, 그 밑에 하나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해당 타입별 토지 부분 안내 받으셨죠? 토지 면적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부분인데요. 8번에 있는 물건별 거래 가격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위에 우리 계약용 체크리스트에 작성했던 분양가가 분양 가격에 쓰여지는 거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8억이었죠. 여기가 8억이 써져 있는 거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약용에 썼을 때는 20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8억 그리고 여기가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계가 8억 200만 원이잖아요.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용 체크리스트 보시면 요 8억 200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자금 조달 금액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밑에 보시면 물건별 거래 가격이 분양가격 8억 옵션 비용 200 해서 8억 200이 이제 여기 합계 금액에 들어갈 거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위에 쓰셨던 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액 분양가는 10%고 중도금은 이제 옵션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의 60%를 계산하면 틀리실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반드시 옵션이 들어가신 분들은 위에 금액으로 쓰셔야 되고 나는 옵션이 없다. 그러면 분양가의 10%, 60%, 30%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분양 가격을 꼭 적어 주시고 그다음 중도금 지급일, 저희 6차 중도금 지급일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2024년 8월 22일 적어주시면 되고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 상의 일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약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날짜 공란으로 하듯이 계약 체결일에 날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도금 지급일만 2024년 8월 22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액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자, 분양가격 적어주시고 본인의 분양가격 예를 들어 8억 그리고 옵션 200 해서 합계가 8억 20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액을 금액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합계가 이 8억 200 합계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공란으로 해주시고요. 모든 서명 똑같이 이름, 영문 이름 정확히 적어주시고 서명 또는 날인, 인감도장 정확히 날인해 주셔야 됩니다. 도장 찍으실 때 흔들리거나 뭐 도장이 반쪽밖에 안 찍혔다 이런 거 공적문서라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이 덜 찍히게 되시면 그 밑에라도 정확히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인데요. 자금 조달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송도는 작년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분양가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서예요.
이 플랜이 미래에 내가 잔금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거를 막 정확히 계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여기에 쓴 대로 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돈이 있어서 이런 계획으로 이 집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서기 때문에 금액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세요. 매수인 인적사항은 앞에랑 똑같이 다른 거 없으시고요. 위에 호수 있으시니까 이거 호수 적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 자금 조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자금,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과 그 빌릴 돈,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그 분양가를 맞추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작성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중도금 대출 받을 예정이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금액을 먼저 기재하시는 게 계산이 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중도금 대출이 9억 이하는 40%가 되고 9억 초과는 9억까지 40%, 초과되는 부분 20%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분양가의 40% 되는 금액을 먼저 적으세요. 이 금액이 가장 클 테니까 이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은 대출 금액, 내가 여기 4억이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럼 4억, 여기 4억을 적어주시고 대출 종류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먼저 적어주시면 큰 금액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금 가장 그 증빙 서류가 가장 적게 제출되는 게 좋아요.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기에는 힘이 드니까 자기 자금 중에 금융기관 예금액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돈, 그냥 예금 잔액 증명서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돈들. 예를 들어 내가 통장에 뭐 1억이 있다. 그런 분들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현재 잔고를 원 단위까지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분양가를 계산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개가 날 때 뭐 9,865만 1,000원 막 이렇게 1원 단위까지 적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통장에 지금 뭐 1억이 있다. 그럼 1억 이하로만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뒷자리 100단위나 뭐 1000단위로 적어주셔야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장에 있는 예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예금 잔액 증명서로 제출하면 끝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더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현금 부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로 집에서 보유하고 내 금고에 있는 돈, 현금 다발. 내가 진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이거를 뭐 증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쓰시는데 또 현금이 너무 클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현금이 내가 너무 많이 썼다. 여기를 내가 뭐 4억, 억 단위로 썼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또 너무 큰 단위로 1억 이상, 5천까지 정도? 그 정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금액을 써주시고 반드시 이 같은 라인에 있는 보유현금 이 부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금액을 쓰시고 여기 현금에 체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5번의 같은 창 안에 있는 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금액 이 부분은 내가 주식에 주식거래 내역서나 주식 잔액 증명서에 큰 금액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 서류가 떼는데 나는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셔도 돼요. 주식 부분은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거래 내역서라든지 잔액 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으신 분들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4번 증여 상속 부분인데 나는 뭐 부모님 아니면 누구 뭐 내 가족한테 증여를 받을 예정이다, 상속을 받을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꼭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냐 체크를 해서
직계존비속이면 직계존비속에 체크하시고 뭐 부모, 모 이런 식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증여 상속에 대한 증빙 서류는 증여가 끝나신 분들은 뭐 증여 신고가 있겠지만 아직 그 예정인 분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증빙 서류에 증여 예정, 상속 예정 이렇게만 간단히 써주시면 되는데 이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증여 상속 이 부분은 증빙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금의 금액이 좀 큰 게 뒤에 서류를 제출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해서 2번, 3번, 4번, 5번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7번에 써주시면 되세요. 자기 자금의 합계 금액을 여기 소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금이 끝났으면 아까 작성하신 대출 금액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 내가 이 소개와 대출 금액을 합쳤는데도 위에 내 분양가를 채울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밖에 차입금액에서 채워주셔도 돼요. 이거는 차용증이나 금전지차 계약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금액을 쓰실 분들은 차용증이나 대차계약서가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나는 지금 나중에 준공이 나서 입주를 당장은 못하고 전 월세를 줄 거다. 이 보증금 부분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84 같은 경우는 뭐 4억 이상 전세금이 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나중에 전세를 줄 예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4억 원을 쓰시면 돼요. 그 보증금에 예를 들어 나는 뭐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쓰시면 되고 뭐 나는 84를 갖고 있는데 보증 임대 전세를 뭐 8억을 받겠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 쓰시면 안 되고요. 현재의 그 송도 시세로 해서 나는 미래에 입주할 때 전세금을 이만큼을 받겠다 하면 여기 임대보증금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신 분들은 밑에 입주계획 있으시죠? 여기에 반드시 표시가 되셔야 돼요. 임대를 놓는다고 하고 본인이 거주하겠다 표시하시면 안 돼요. 임대보증금에 금액이 써져 있으신 분들은 임대, 전세나 월세 이 부분에 꼭 체크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해서 차입금 합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 금액이라든지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올 생각이다 한 요 금액 같이 쓰신 부분 해서 이 모든 금액의 합계를 여기 12번 소개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자기 자금의 소개가 나오고 차입금의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 두 금액의 합계가 이제 여기에 써질 부분인데 이 합계 금액이 아까 모든 금액에 써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던 금액 그리고 우리 체크리스트에 있었던 금액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자금 조달 부분도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금액을 더 크게 쓰셔서 합계가 더 많이 이거 안 돼요. 모든 금액이 정확히 딱 0단위까지, 원 단위까지도 다 맞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합계 금액 써주시고 밑에 거래 금액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위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 두 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다가 틀리셨다고 이렇게 펜으로 그으시거나 화이트를 칠하시거나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 아예 다시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펜으로 긋고 뭐 두 줄 긋고 화이트 칠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합계 금액과 거래 금액, 계좌 이체 금액 세 가지 동일하게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계획, 그 임대 보증금을 쓰시지 않으신 분은 본인 입주 또는 본인의 입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임대 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신 분들은 임대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제출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날짜, 공란 똑같이 서명,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맞춘 이제 자료예요. 이게 제목이 미제출 사유서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 자금 조달에 맞는 이제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할 거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윗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예금액을 쓰신 분들, 금융기관 예금액을 쓰신 분들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 제출 여부 부분은 내가 위에 쓴 항목에 대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다 하시면 O, 내가 위에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라든 부분에 금액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제출 여부는 있으면 O, 없으면 X를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X를 쓰신 부분은 옆에다가 미제출 사유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 부분에 금액을 썼어요. 저는 뭐 엄마한테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잔금을 낼 예정이다. 근데 지금 당장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럼 기타 부분에 X 쓰시고 옆에 상속 예정, 증여 예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더 상세하게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잔금 전, 날짜까지 쓰셔도 됩니다. 언제 상속 받을 예정, 상속 예정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아까 보유 현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증빙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부분에 금액을 쓰신 분들은 기타에 X를 치시고 보유 현금 옆에 미제출 사유에 보유 현금 써주시면 됩니다. 또 중도금 대출 부분 써주신 분들 금융기관 대출액에 기타에 X 쳐주시고 옆에 중도금 집단 대출 예정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 기타 부분에 X, 서류가 있으면 O, 없으면 X예요. 그리고 또 임대보증금은 아니고 임대보증 이거 아까 전월세 하시는 분들 내가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 금액 써주신 분들 여기 X예요. 지금 당장 전월세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발생될 일이기 때문에 X 쳐주시고 옆에 임대 예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차입금, 차용증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있으신 분들 차입금 쓰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여기는 O 쓰시고 해당되는 서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공란이고 똑같이 서명, 날인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 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예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위에 있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뒤에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앞, 뒤로 같이 넣어주시고 그 뒤로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순서는 청약금 이체처리 동의서예요. 저희 처음에 청약하셨을 때 해외 계좌나 국내 계좌에 그 계약금 납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계약금 넣어주시고 네, 계약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그 1차에 우선 공급자 있으세요. 이 계좌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에 들어와 있으신 분 있죠. 그 부분에 이체 처리 동의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분들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아시아신탁에 계좌번호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 계좌번호가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여기가 뭐 도장이라든지 기재라든지 따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만 방송이 나와서 금액 부분 적어주시고 해당하는 자기가 나는 청약금을 해외 계좌에 넣었다. 여기 체크하시고 국내 계좌에 넣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써주시고 날짜도 공란이시고요. 똑같이 서명,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 금액 부분 작성하실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이랑 진짜로 그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랑 맞는지 에이전트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 금액 MIH 클로이 주부장님이나 누구에게 금액이 정확히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다른 부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서명 진술서, 영주권 비거주자, 영사관에서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사관 방문 예약이 힘들어서 2월 22일까지 서류 제출 힘드시다고 하시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 서류 검수할 때 이 부분 불가능하신 분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뒤에 있는 미비서류 확약서 반드시 제출하셔서 내가 언제까지 보완하겠다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서류 검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 진술서 있으시고요. 재구매 등본, 영사관에서 영주권 비거주자분들 영사관에서 발급해 주시고 또 사실증명, 외국거주 사실증명서도 영주권 비거주자분들 영사관에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 확인서, 시민권자 공증받으시는 부분 이 부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외국 등록 사실증명서, 시민권 거주자분들 동사무소 구청 출입국이나 뭐 정보24 통해서 증명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도 시민권 거주자분들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서 공증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임장은 영문 버전이 하나 있고 한글 버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글 버전 위임장 써주실 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 주민 영주권자분들 주민등록번호 써주시고 시민권자분들 거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써주시거나 없으시면 여권번호 써주시고 위임자는 계약자분이세요. 계약자 인적사항 정확히 써주시고 대리인, 직접 서류를 접수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대리인분 성명 써주시고 여기 반드시 날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인도 가능하시고요. 인감도장 아니어도 돼요. 아무 도장이나 여기에 반드시 대리인의 날인 들어가야 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써주시면 됩니다. 위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서류 접수만 대리를 하겠다 하시면 서류 접수권 아니면 계약을 대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더샵 계약에 관한 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는 이거를 뭐 둘 다 사용하겠다. 그럼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 일체의 건 뭐 위임 내용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임 내용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날짜는 공란이고 위임자 계약자 성함이세요. 계약자 성함. 그리고 이 위임장을 사용하실 때는 계약자의 서류가 인감증명서로 가능하신 분만 대리가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감도장이 없고 나는 그 계약자가 서명 인증이다. 이런 부분 위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감도장 찍으시고 필요 서류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한부 위임용으로 용도는 위임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인감도장 반드시 계약자용 인감도장 갖고 오셔야 되고 대리인분의 신분증 4번 그리고 서명 또는 아무 도장이나 갖고 오셔서 위임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인데요. 이 부분은 뭐 주소라든지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아요. 지금은 이 부분은 정말 신분이 변경한 거, 뭐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그 신분이 변경됐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 있으신 분들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시민권자인 분들, 시민권 비거주자인 분들은 저희가 청약을 받을 때 여권 번호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이 변경되신 분들, 시민권자이신 여권이 변경되신 분들은 이걸 써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받은 것 중에 여권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주민등록번호나 뭐 거소번호, 외국인 번호가 없이 여권 번호만 있으신 분인데 그 여권이 만료돼서 번호가 바뀌었다. 이런 분들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해 주시고 밑에 첨부 파일로 기존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같이 8가지 중에 해당되는 거 한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 포기각서 마지막으로 당첨 포기각서인데요. 이 부분은 낙첨되신 분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당첨이 됐는데 저희가 계약금 납부 마감일이 2021년 3월 17일이잖아요.
17일까지 계약금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계약 의사가 없다는 걸로 판정이 돼서 이거를 작성을 안 하셔도 됐는데, 나는 3월 17일 이전에 내 예치금을 받고 싶다, 청약금을 받을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첨 포기각서를 꼭 쓰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당첨된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월 17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당첨자분이 계시다면 당첨 포기각서를 꼭 써주시고, 밑에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인감증명서라든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해당되는 서류들을 꼭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3월 17일 이후에 환불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비서류 보완각서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서류들이면 안 되지만, 뭐 아까 영사관 발급 서류 같은 부분 기한 내 제출하실 수 없을 때 여기 서명 진술서 목록 써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뭐 일주일, 열흘,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제출 기한 써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서류를 접수하는데 나는 인감증명서를 낼 거고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인데 인감증명서를 제출 안 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미비서류 보완각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예 서류 접수를 다시 서류가 준비되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경미한 서류 보완 있잖아요. 인감이 뭐 2통이 필요한데 1통밖에 안 냈다. 이런 분들 하나 써주시고 날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기본 서류 안내해 드렸어요. 네, 다음 궁금하신 분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다들 언뮤트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한 분씩만. 네.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암부동산 어거스틴 킴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호실별 상가 분양가를 저는 별도를 뭐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아파트 서류 접수하는 부분만 질문 받을게요.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네, 저는 아니 근데 이걸 쓰려면 그 본인이 사는 가격을 알아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거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네. 상가는 아니니까 분양 아니 가격은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공동주택에 하는 겁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그 최저가와 최고가는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산 그 호실 몇 동 몇 호에 몇 호를 얼마에 주고 사야 된다는 공지를 받은 저희가 적이 그 없어요. 안내문에 다 나가 있고요. 지금 뭐 호실별 분양가가 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시행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다시 카톡방에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 못 받았어요. 그걸 네, 어떻게? 홈페이지에 분양가랑 옵션 가격들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유스타 한번 다시 부동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윤인데요. 조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좀 질문이 좀 있지만은 첫 번째로 거기 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보면 8번에 네. 그 대지 그 8번에 토지하고 건축물 하고 대지 몇 제곱미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적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7번에 있는 계약 대상 면적이요? 네네네. 그리고 네, 토지 건축물 같은 면적하고. 네. 네. 저희 홈페이지 상에 건축물 면적도 나와 있고요. 나와 있어요? 84점 몇몇, 네네, 나와 있고요. 토지 부분 면적은 타입별로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계약 서류 보내주신 거 옆에 보면 메모에 적혀 있으실 거예요. 네네.
84 타입은 토지가 뭐 23점 몇몇몇 이렇게 적어라. 그 옆에 그 달려 있거든요, 메모가. 그 토지하고 건물 해당되신 면적하고 따로따로 다 나와 네네.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다음에 그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보면 8번에 네. 있잖아요. 금융기관 네. 대출액 합계. 그게 보면 그 오른쪽 신용 대출하고 플러스 그 밖에 대출 합계 기재 그 난에는 네. 그거를 합쳐서 금액을 적어야 돼요. 어떻게 좀 아,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네, 이해가 안 돼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라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신용대출이 있고 그 밖에 대출이 있어요. 네네. 그럼 저희는 위에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은 굳이 적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밖에 대출 부분에 저희 중도금 집단 대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밖에 대출 옆에 보시면 대출 종류 땡땡하고 가로 쳐져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가로 1차부터 6차까지 금액 적으면 됩니까? 그 아니죠. 합쳐서. 저희는 중도금이 9억까지는 아, 40%만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9억이 넘으시는 분양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는 20%까지 되니까 그 합계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대출 종류 가로 있는 곳 안에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위에 바로 그 칸 안에 있는 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중도금 금액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 그, 밖에 대출에 금액을 음, 적어주시고 대출 종류는 중도금 집단 대출로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액을 거기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세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그러면 중도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안 받았으면 그 네. 밖에 대출 18번이랑 그 8번이랑 그 금액이 같겠네요. 그죠? 예, 맞아요. 8번 네네. 밑에 있는 금액이랑 그 밖에 대출 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만약에 9억 이상 되시는 분은 9억 40% 해도 9억 이상 된 거기에 20%를 합쳐서 적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나는 중도금 대출을 풀로 받을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또 8번 또 같은 금액 적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다른 건데요. 그 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시간을 시행사에서 이 세금 손님들한테 세금을 잘 음, 안내하기 위해서 프리로 또 그 상담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세금에 네.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어떤 그 컴플레인이 없다는 그런 폼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세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손님들 세금 다 이해했다고 그냥 구두로 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나 세금 때문에 이렇게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되게 입장이 음. 지금 근데 그 곤란하거든요. 네,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그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약 서류 안에 그 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 나중에 향후에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정확히 뭐 어떤 금액을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이런 요식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폼이 뭐 만들 수 없다는 거네요, 그죠? 네, 어쨌든 세금 부분은 계약자분이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서비스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네, 다음 거는요. 기존 오피스텔 그 40명 계약자분들 그 네, 옛날에 1단계 때 그 오피스텔 계약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아파트 당첨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계좌 이체를 네, 네. 처리 동의서를 좀 따로 이렇게 해주셔야 예, 되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선 공급 받으시는 분들 그 MIH 계좌나 그 IGC 계좌에 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최초에 네, 네, 한국 자산신탁에 내신 분들 그 네, 부분은 별도의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에이전트 통해서 그 클로이즈 부장님 통해서 자금 처리 동의서 받으시면 되세요. 별도의 네, 서류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 기존 네. 오피스텔 계약자분들 1단계 때도 그 네. 오피스텔 아파트 사면서 크레딧으로
그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한 장씩 받는 걸로 다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럼요. 저희 네. 별도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해드리는데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럼요. 시행사와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스터 부동산의 개일인데요. 네네. 주택 입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네. 제일 밑에 내려오면 13번에 이 13번이요? 금액이 네. 13번에 그 총 이 금액이 네. 우리가 분양 금액하고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되느냐. 네. 분양 가격과 옵션을 하실 부분은 옵션 선택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정확히 맞으셔야 돼요. 뭐 더 오바돼서도 안 되고요. 딱 떨어지게 맞아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청약할 때는 비거주자로 청약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서 거주하고 있어서 네네. 한국의 거주자로 신청을 서류를 해도 상관은 없지요. 네, 그 청약대 기준은 저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그 당첨 비율이 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은 거고 저희 서류 제출할 때는 자기가 지금 현재 183일 이상 국내 거주했다. 본인이 거주자가 맞다 하시면 거주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 제가 더 붙여서 말씀을 좀 제가 네.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합계 그 자금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보면 그 13번에 7번 플러스 1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7번에 보면 그 금융기관 예금액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본인 그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통장 금액. 거기에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네. 그냥 그 금융기관 금액이 그냥 2억 그대로 그 적혀 있는 통장 풀을 적어야 돼. 아니면 뭐 적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 금액 이하로만 적으면 되세요. 내가 통장에 뭐 5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사는데 5억을 다 쓸 것도 아니고 네. 그 금액 이하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 금액 이하로 적어 주시는데 저희가 이게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뒤에 뭐 100단위라든지 1000단위까지 적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계산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근데 네. 간혹 가다가 뭐 521원 뭐 끝까지 적어 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부분 본인들 쓰시기도 힘들잖아요. 계산할 때. 네. 통장의 잔고 이하로만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세요. 네, 다음 그 네오나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못하셔서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옵션이 네. 있는데 손님이 옵션 갖고 지금 약간 고민하시는데 옵션을 지금 안 넣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꼭 할 네. 것 같으면 지금 옵션을 다 풀로 보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사전 서류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옵션을 선택을 안 하고 네. 나중에 본 계약할 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리고 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금액이 변동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있는 내용이랑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내가 옵션을 선택했다가 본 계약할 때 옵션을 빼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까 계산했던 총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자금 조달서에 있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두 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약시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 손님이 영주권자셨는데 얼마 네. 전에 신청권을 받으셨는데요. 네. 그럼 여기 코비드 때문에 지금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또 여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늦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네, 고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비된 서류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고 네.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미비 서류, 보완 확약서에 네. 해당하는 서류들 전체 적어주시고 제출 기한 해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서 열흘이 아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약이 잘 안 되신데요. 저희가 어쨌든 계약금을 3월 17일까지잖아요. 계약금이 3월 17일까지 입금을 하신 분들은 계약의 의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시고 해외 분들을 우편 도착하는 게 3월 31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안까지 이제 서류를 저희가 도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접수 기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신고서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는 금액이 맞는지 위에 쓴 금액, 아래 쓴 금액의 합계가 정확히 분양가가 맞는지 이런 부분, 또 공란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금액, 지금 내가 진짜로 잔금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금액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18번에 그 퀘스천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본인 입주 시에는 네. 그렇게 되면은 임대 보증금란에는 쓸 이유가 없죠. 네, 임대 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신 분들은 반드시 임대에 체크가 돼 그러면 네. 그럼 이분이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이 없으면 그 서류는 뭘로 제출을 해야 인정을 해주나요? 자기가 본인 거주할 사람은 서류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을 안 받으면. 아니요, 별도 서류는 없어요. 본인이 입주하시는 거에 대해서 서류는 필요 없으시고요. 네. 임대 보증금을 기재하신 분들은 뒤에 임대 보증금 필요 서류에 X 치시고 임대 예정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 그 2번에 금융기관 예금액에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캐시가 있어. 그럼 만약에 저희 네. 손님이 분양가가 7억이라고 생각하면 7억의 10%인 7천만 원을 캐시 5번에다 적어도 상관이 없죠. 5번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5번에 적으시면 되고 그 밑에 보유현금에 보유현금.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은행 잔고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니, 은행 잔고는요, 2번에 금액을 적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예금액에 금액을 적으신 분들은 예금 잔고를 내시는 거고요. 예. 내가 은행에 통장에 예금액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워두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것도 안 적고 그리고 네. 보유 현금에다가 그 7천만 원을 적으면 되잖아요. 네, 10%인 하시고 7억짜리면 보유 현금을. 그리고 이 자기자본 부분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꼭 10%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 자금의 금액이 클수록 좋기는 하죠. 내가 이 집을 살 능력이 더 되니까. 근데 이 자기 자금 부분이 내가 계약을 하려면 10%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도 돼요. 어쨌든 자기 자금과 밑에 차입금 합계가 분양가 가격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쓰시는 건데 이 자기 자금이 반드시 분양가의 10% 이상이 들어 있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쓰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취득 자금 및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보면 네. 그 2번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분양가 가격이 8억이라고 하면 근데 10%면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7억 2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7억 2천을 안 맞춰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금액이 계약금 10%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네. 다른 부분 뭐 밑에 대출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계를 분양가를 맞추실 수 있으면 자기 자금 금액이 10%보다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10%를 넘겨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번, 12번
그 금액하고 13번하고 14번 다 동일한 금액으로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인데 네. 제가 만약에 금융기관 예금액 10% 돈 붙이기 전에 5만 불밖에 없었어요. 그냥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붙이기 전에 은행에 부탁해서 제가 카피를 한 장 받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그죠? 네, 그냥 보내면 그렇잖아요. 여기 금융기관 예금액에 예. 금액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이거를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2번은. 근데 가장 많이 은행 잔고가 있으신 거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 그 잔고 증명서를 네. 카피를 보여주는 게 그 카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2번에 금액을 쓸 예정이다. 쓰신 분들은 잔고를 증명서를 내셔야 되고 네. 예금 잔고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 쓰시지 말고 제출도 안 하시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금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네. 돈 붙이기 전에 이게 네. 카피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 잔고가 있는 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체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억이면 네. 8억이면 8천만 원 예금 잔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보면 임대 보증이 한 5억이다. 그럼 합치면 5억 8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나머지 8억에서 5억 8천이면 2억 2천이 네. 숏이지만은 그래도 그 상태가 괜찮다는 거죠. 거기에 금액은 똑같이 5억 8천, 5억 8천, 5억 8천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13번 향하고 14번하고 그죠? 아니죠. 이 13번의 합계 금액은 분양가와 옵션 금액을 합친 전체 금액이 딱 맞아야 돼요, 금액을. 그게 네.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 집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자금을 어떻게 내가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내가 8억의 분양가를 갖고 있는 집을 8억이란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게 쓰시면 집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집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맞춰주셔야 돼요. 7번하고 12번.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차입금을 만들든지 현금을 더 올리시든지 증여랑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쓰시든지 전체 금액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합계가 나오죠. 이렇게 2번하고 거기에 보면 대출 종류 집단 대출 있죠? 예. 네. 거기에 집단 대출하고 그다음에 네. 임대 보증금 이렇게 합치면 네. 거의 가격을 이렇게 맞아요, 맞추면 맞아요. 됩니다. 이 말씀이죠? 예,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예, 금액을. 예, 예. 1억이라도 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딱 맞춰주셔야 돼요. 그 금액이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하고 얻은 거하고 또 똑같이 네, 돼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보시면 9번 있으시죠?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 네, 9번의 네, 네, 가격. 네, 네. 그 합계와 그 자금 조달 합계가 13번의 합계가 동일해야 돼요. 아, 네, 네, 네. 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상의 9번의 합계와 자금 조달 계획서 13번의 합계는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비부동산의 미셸 원입니다. 네. 한국에서 그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이 주택 이 자금 조달을 증여나 그 상속으로 받았을 때 나중에 그 증여세나 상속세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부분 그 면제 기준이 있잖아요. 부부는 6억, 직계 종비성 5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금액을 썼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증빙하라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아들이 이 네. 집을 계약하는데 네. 한국에 있는 그 은행 계좌에 부모의 계좌에서 네. 계약금을 지불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 한국은행 그 안내 받으셨죠? 제3자 신고. 네. 비거주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국내 거주자가. 그런 네. 부분은 제3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네. 부분이 이제 요 자금 조달이랑 별개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여나 상속 부분을 썼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 이거 나중에 증여를 해서 자금을 낼 계획이다. 라고 썼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증빙해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는 별도로 뭐 본인들이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3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자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다 말씀할 수가 없어요. 상속 부분은 뭐 국내에서 뭐 세금 징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자금 조달을 쓰는데 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다가 상속 증여 부분에 가격을 써놓고 나중에 뭐 상속을 안 받고 그냥 자기 네. 자금으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서류는 그냥 신고하는 그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나중에 추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제 계약자 중에 원래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한국에도 영주권이 있고 미국에도 영주권이 있어요. 미국 영주권도.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계세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그분이 내야 되는 그 서류, 영사관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가 늦으면 그런 경우에도 그 3월 31일 안에만 도착하면 되나요? 그 부분은 그분이 어쨌든 그 서류를 뭔가 소지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서류를 접수받는 건 사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와서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면 사진으로라도 받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분의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3월 31일까지 저희가 원본 계약서랑 다 우편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네. 서류가 들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뭐 사본은 어쨌거나 가야 돼요. 2월. 네네. 아무것도 없이 서류만 작성하시면 저희가 이게 무슨 번호가 맞는지 그분 주소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직접 제출을 못 하시더라도 뭐 사진으로라도 정확히 찍어서 에이전트 분이 받으셔서 저희가 보내주셔야지 서류 검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장님, 그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 서류 중에 재원증빙, 이제 은행 잔고 증명서, 미국 거 특히 제출할 때 날짜가 네. 언제 것까지인지 그 부분 빼먹었네요. 네, 한 번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실 때 이번에 금융기관 예금액 쓰신 분들, 이분들 예금 잔고 증명서 있잖아요. 은행의 잔고 증명서 이게 우리 서류 접수일인 1월 22일 이후 분이어야 된다고. 네, 1월 22일 이후에 잔고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2021년 1월 22일 이후에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계좌가 해외 계좌이신 분들, 해외 계좌로 출력을 해서 저희가 스캔본을 받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해외 계좌 같은 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밑에 그 기준으로 환율 환산하셔서 원화로 금액을 밑에 적어주시면 예를 들어 잔고가 몇 불 있고 이게 하나로 약 얼마 정도 된다 해서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 이하로 금액을 적었다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냥 출력하신 문서에 잔액 부분 표시에 형광펜이나 뭐 아무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잔고를 원화로 밑에다가 좀 써주시면 경제자유구역청 그 담당자분 보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저 차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 네.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약금이 네. 만약에 지금 현재상으로는 8억이 분양가면 10%면 8천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 8천만 원밖에 없으면 이렇게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출은 그 40%면 3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임대 보증을 4천만 원 이렇게 적으면 자기 자본이 10%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입주 계획을 그렇게 해서 8억을 맞추면 됩니까? 네, 됩니다. 네. 그 전체 금액만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13번에 총 합계 금액이 분양가 플러스 옵션 금액이 나오도록 위에를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기 자금, 차입금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금이 계약금의 10% 이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넘는 게 좋고, 또 자기 자금이 많을수록 내가 이 집을 구매할 여력이 더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돈보다 자기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자기 자금을 더 많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 30%, 60%더 넣을 돈이 있지만은 지금 네. 그 예금상에는 8천만 원, 통장에는 8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통장에 있으신 금액 이하로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보면 네. 거기에 그 발코니 확장 및 선택 비용이 있는데, 네네. 발코니 확장은 여기 가격에 포함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추가 옵션 사항이에요. 네네. 그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뭐 주방, 중문, 뭐 이런 부분. 이런 네네. 부분 선택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요. 누가 말씀하시는 어떻게 먼저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아니 저기 질문하고 싶어요. 잠깐만. 제 보입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네네. 여보세요? 네, 보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지금 햇니로 돼 있는데 제 컴퓨터가 어디어가 안 돼서 좀 바꿨습니다. 컴퓨터를.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시민권자 비거주자인데 시민권 증빙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여건만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네, 여건만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네. 입주 계획서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 손님 경우는 예를 들어서 8억에 샀다고 해보세요. 분양 가격이. 근데 그분은 그냥 현금을 8억을 썼어요. 거기다. 네. 그리고 본인이 입주한다고. 그래도 네. 괜찮습니까?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뒤에 일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금 8억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금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명을 해라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그렇죠. 아까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네. 그 8억에 대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본사에서 뭐 증명서를 내놔라. 그러면은 뭐 은행을 하든지 그걸 떼다 주면 됩니까? 그거는 정확한 돈이라면. 네네, 그걸 뭐 증빙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을 증빙하라고 추가로 요청을 받았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현금이 8억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마 그 돈,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기 왜 소득이라든지 소득 금액 증명, 내가 소득을 이만큼 벌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된다. 이런 거를 뭐 증빙할 수가 있으시다면 금액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 분양 가격이 8억이니까 그냥 8억 쓰고 거기에다가 본인 입주. 그리고 그 14번의 총 거래 금액과 아까 말씀하신 거 금액만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모든 서류에 현금 부분만 금액이 적혀 있으신 분인 거죠. 그렇죠. 현금하고 네네. 보유 현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라스트 하나만 더요.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서 난 사람인데 네. 그분도 그냥 여건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 난 사람은 시민권 증빙서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난 네네, 사람은. 시민권 비거주자분들은 예. 여권 플러스 시민권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 시민권 증빙 증서 뭐 사본을 내실 분도 계시지만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출하셔도 돼요. 아, 여권. 감사합니다. 예. 아, 여권만 제출해도 돼요? 네, 시민권 비거주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권 하나로.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네, 저희 손님은 그 융자를 안 받고 그냥 네. 캐시로 사는데 한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 4년 후에 잔금을 치를 때 그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2억 차이 나는 거를 네. 이 넘버 11 그 밖에 차입금에다 어떻게 씁니까? 아, 그 밖에 차입금이라는 거는 타인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그분은 현금으로 쓰면 되지. 5번에 현금으로 써주시고요. 자기 자금에 근데 5번 현금이 지금 6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6억인데 현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네, 추가로 앞으로 금액을 벌 합쳐서 돈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 벌 돈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죠? 지금은 2억이 없어요. 2억이 더 네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쓰라고요. 네, 현금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동호수 당첨 포기 각서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나중에 17 이후에 지나고 난 뒤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쓰실 필요 없는 네, 거죠.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17일 지금- 이후에는 지금은 써야 되죠. 받으려면요. 지금 당첨되신 분이 지금 받으시려면 쓰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위임장 있잖아요. 영문 네. 위임장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한글 위임장. 한글 위임장인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네, 위임장이요. 같은 내용이고요. 한글로 써주실 거를 요청드려요. 아, 그 외국에서는 한글로만 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네,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어 쓰고 미국 사람들은 이중언어로 된 걸로 써야지. 네, 두 개 중에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위임장은 음. 뭐 어떤 사람이 위임을 받았을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서류 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접수나 계약을 당첨자 본인이 못하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 위임장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에이전트도 이걸 위임장 받아서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본인이 그건 아닙니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오케이, 한 가지 더요. 네, 우리가 지금 추가 옵션 계약서가 안 왔잖아요. 가격만 네. 나왔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나 이거를 2번을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정확하게 추가 옵션 금액을 플러스해서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적냐고 보지도 않고. 고민을 해 보시고 나와 있잖아요. 가격은 나와 있. 하실 거면 적어 주셔야 돼요, 금액을. 그랬는데 그 이제 인터넷상에 만약에 초이스를 안 했는데 나중에 초이스를 했다 이러면은 다시 쓰면 되는 거고. 네, 신고서만 다시 써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추가 옵션 계약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서류 접수가 2월 22일까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 전에 다 해외로 도착하게끔 발송은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길어져서요. 한 질문만 더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또 하루 다음 주나 이번 주 말 중에 잠깐 Q&A 시간 한번 또 갖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예, 질문. 예, 드림 부동산의 제닐인데요. 네.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예. 우리 할 때 중도금 날짜 있잖아요. 네. 중도금 지급일이요. 그건 통일한 거예요. 2024년 8월 22일로요. 네, 중도금 지급일은 6차 중도금 날짜 2024년 8월 22일로 적어주시는 걸로 통일하면 돼요. 네, 이거는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왜냐하면 1차 때는 지금 옵션을 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의견이고 모든 에이전트들이 의견일 수도 있는데 네네. 손님이 초이스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옵션 계약서는 따로 받았어요. 1차 때. 네네. 그런 게 훨씬 더 나니까 본사에다 네네.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게 너무 저희도 복잡해요. 지금 여기 아니요. 진행하기 지금 전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손님이 자기가 계약서를 만들어요. 지금 딱 한 번 하면 되지요. 손님이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자기가 하겠다는 네네.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되지. 따로 하면 저희도 관리하기 편하긴 한데요. 포스코 측에서 분양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네. 저희 그 분양 계약서 쓸 때 동시에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공급 계약서, 그리고 옵션 계약서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제가 하나만 좀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합시다. 저 질문 한번 합시다. 네네.
처음 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택자금,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뭐 하면 돼.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아까 얼핏 설명하실 때 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나는 적으면은 거기에 뭐 증빙한다거나 뭐 서류가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나는 네.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네. 국내 대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네. 중도금 대출 금액을 쓰신 분들은 위에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을 또 쓰시면 기존의 부동산 자기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위에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을 쓰실 분들은 그러면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 금액을 쓰실 분들은 거기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중도금 대출을 나는 집단대출을 받을 생각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자금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쓰셔도 돼요. 그 대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 담보로 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금액을 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네. 거기에 8번에 네. 자금 중에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금 벽보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거는 어떤 부동산 처분 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저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아예 처분해버려서 돈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금의 6번의 부동산 처분 대금에 써주시는 건데 이 부분은 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 지금 그런 용어들이 한국에서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네. 미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LA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서 나중에 살 계획이야. 선생님,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그냥 아니 그게 내면 되지. 내도 좀 먹고 삽시다. 좀 기다려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질문은 한 번 더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 그 중도금 대출 이자금은 얼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내 질문도 안 끝났는데 예. 질문도 않고 왜 지방방송이 많어? 아니 어떻게 끝내려 그래? 자 그러면 부동산 처분 대금은 그걸로 적으면 돼서 땡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이쪽에서 계약금을 집어넣을 때 한국에 있는 3자가 돈을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네. 제가 얼핏 보기에는 거기에는 한도가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가서 뭐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금액이 어마운트가 정확하게 얼마까지고 네. 그리고 그 어마운트 이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슨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요? 그 3자 부분 제가 그 안내 자료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약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계약자분이 국내 비거주자예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국내 비거주자한테 그 국내에 있는 제3자가 돈을 빌려줘요. 그 금액이 5천만 불 그리고 1년에 5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 국내에 있으신 분이 한국은행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해서 그 돈을 갖고 해외로 가실 때 증빙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하라고 사전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외국에서 돈을 붙일 때는 잠깐만 제 거부터 끝낼게요. 네. 그 사람이 5만 불을 만약에 해서 계속 중도금을 5만 불이나 뭐 10만 불을 넣어줬어요. 네. 그럼 그 매매 대금이 끝나고 나서 그 10만 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거를 소명을 해야만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손님이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야. 네, 시민권자 비거주자인데 한국에 자기 어카운트가 있어요, 은행에. 네. 그건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은행 계좌의 한도가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에스크로에 돈을 넣으려 그래도 1,000만 원씩 여러 차에 걸쳐서 계약금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차수는 상관없으세요. 계약금 10%만 다 들어오시면 돼요. 날짜만.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단 대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원하면 계약자 누구나 중도금을 집단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은행 시행사하고 금융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아,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그 확답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집단 대출일 때. 네, 그것도 예정이어서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1차 중도금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도 그 공고에 나갔던 예정일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한 달이 지연될지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6차 정해지는 대로 중도금 날짜는 MIH 정해졌잖아요.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근데 6차 중도금은 네, 8월 20일 이거는 저희가 사정 공고 냈던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이거는 틀릴 수도 신고서라서 있네요. 이 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8월 22일로 기재를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2일 2024년 그죠? 네네. 그 네. 중도금이 실제 중도금 납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연필로 써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고하는 거라서 틀려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비거주자가요. 여기에 네. 자기가 돈 못 붙이고 아들이나 따님이 돈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계약자분이 비거주자인데 국내에 있는 3자가 돈을 붙이게 되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말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제 비거주자가 이제 네. 여기에 자기 딸이 여기 살고 있는데 돈을 자기 딸 계좌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딸 비거주자 여기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 딸이 그 돈을 시행사 아시아 신탁으로 돈을 붙이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국내에 있고 국내에 있으신 분이 국내가 시행사- 아니고 여기 미국에 있는 따님. 미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 있는 계약자가 비거주자예요. 네. 그런데 그 통장에 돈이 아, 자기 돈이 국내에서 아니고 돈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외국에서 돈을 미국에서. 보낼 때 따님 미국에 사는 거주자가 그 아시아 신탁으로 보내는 거죠. 따님 돈으로 보내는 거죠. 네,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국내에 있는 같은 국내에 질문인데요. 3자의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요. 같은 질문인데 네. 미국에서는 그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공동 계좌가 있고 그 공동 계좌에서 안 보내고 만약에 남편이 됐는데 와이프의 계좌로 보내도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름만 네. 당첨자 이름만 쓰고 돈은 누가 네. 붙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당첨자 성함 호수를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누가 돈을 보냈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동호수를 꼭 써주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누가 보내든 상관없다고 아까 네. 조인현 선생님처럼.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영주권자 그 서류 비거주자 서류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류를 하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비드 때문에 네. 영사관이 가까운 사람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덴버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은 네. 영사관을 어디로 가느냐? 샌프란시스코로 가요. 네네. 하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그 영주권자의 뭐 재국민 등록부 등본부 하는 거 하고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네. 그리고 서명 진술서가 있는데 제가 하나 참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아까 똑같은 얘기 맥락이지만은 시민권자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 사본을 달라 그런 거는 very stupid. 미국에서 여권 내줄 때 시민권자 아니면 안 내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걸 왜 두 번 하는지 그걸 있으면 돼요. 궁금하고
아니 또 그거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데 여권 하나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제가 설명하려는 건 딴 거예요.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를 하려면은 네. 영사앞에 가서 그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공증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우리 손님 같은 케이스는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를 받았어. 받았는데 서명 진술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1차 때 공증으로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서명 진술서 쓰는 사람이나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쓰는 사람이나 동일인이에요. 근데 네. 왜 이미 영사한테 한번 받은 거를 가서 또 받아야 돼? 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하고 서명 진술서하고 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게 서명 진술서는 국내로 따지면 인감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감증명서나 본인 예. 서명 사실 확인 증명서 그게 예. 안 되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 진술서를 받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밑에 보면은 영사 거기에 애시당초 이 서류에 네. 영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이 네.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 서명서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영사 받으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서류가 별개의 서류예요. 그래서 하나는 서명을 확인하는 거고 하나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장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영사 확인이 꼭 돼야 된다면은 그 난을 적어 주셔야 사람들이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서명 진술서에는 영사 공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장기의 이 서명 진술서는 영사관 발급이기 때문에 네.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 주시죠. 서명 진술서가요. 서명 진술서 그리고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다 영사관 발급 문서예요. 영사관 도장이 있어야지 인정해 준다고요, 선생님. 네, 영사관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는 양식에 영사관에 지금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는 영사란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서명 진술서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네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그냥 위에 다 받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주권자가요, 그 국내 네. 거주일 때 주민등록증이랑 말은 재외국민등록 등본 교부 신청서를 영사관이나 거기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증만 받으면? 주민등록증 카피해 주시면 되세요, 앞뒤로. 그러면 이거는 교부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 없네요. 네네. 내국인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미비 서류 보안 확약서를 뭐 일주일 열흘 정도로 받아달라 그랬는데 이쪽에서 지금 비행기 타는 스케줄이 내가 일주일 열흘 간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그냥 부분은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사관 가서 네. 영사관 가서 네. 지금 서명 진술서를 받아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덴버에서 뭐 아실랑가 모르시겠지만은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려면은 비행기로 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이 서류들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네.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하신 거는 저희가 미비 서류 보안 확약서로 대체를 하겠고 꼭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계약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안 확약서가 네.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아까 일주일에서 열흘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뭐가 있는 건지 저희가 기간을 뭐 맥스로 언제까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7일에서 열흘 안에는 받아주시는 게 이거를 뭐 몇 달 무기한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받아주시고 이 모든 서류의 우편물이 3월 30일 안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오케이. 하여튼 그 안에까지 하도록 하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문의사입니다. 지금 서류 발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사관이 너무 멀거나 그래서 서명 진술서라든지 이런 걸 못 받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 영사관이 얼마나 먼지를 좀 소명하시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그냥 시민권자가 쓰는 서명 확인서하고 주소 확인서를 그냥 공증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먼 거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로 뭐 4-5시간 가야 된다거나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예외 조항을 해서 그렇게 받을 거니까 그건 참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네, 고생 질문하겠습니다. 많으셨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화이트 사용 절대 안 되고요. 2줄 긋거나 볼펜으로 지우거나 이런 부분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또 더 궁금사항 있으시면 그 MIH 클로이주 부장님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성함하고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처음 코암 인터내셔널 기획팀 이세영 차장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수고 질문은 많으셨습니다. 접수 주시면 저희가 수고들 함께 하셨습니다. 다 받아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주 부장님.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네.